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뒤편에서 낯선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턱수염에 누런 코트, 하객처럼 보이지도 않고 스태프 같지도 않은 사람.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손목을 잡아 올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당황해 물었지만 남자는 작은 USB를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꼭 봐야 합니다. 당신 결혼식이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듯한 얼굴, 하지만 기억해낼 수 없는 기묘한 느낌. 다시 물었죠. 누구십니까? 이게 뭐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문장만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당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붙잡기도 전에 군중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USB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낙인도 없고 이름도 없고 다만 테이프 위에 삐뚤한 글씨로 적힌 4글자만 보였습니다. 미리 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도 꺼려 조용히 스태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화면 테스트 좀 해볼까요? 잠깐만. 그러나 그 순간 리허설 중이던 스태프가 모니터 연결을 잘못 눌러버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죠? USB 영상이. 다음 순간 식장 대형 스크린 전체에 USB 영상이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이 뜨자마자 하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이 영상이 여기에? 신부는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고 어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쥔 채 외쳤습니다. 기술팀. 영상 끄세요. 당장 끄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제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어떤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5년 가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 그곳에는 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가난한 집안, 다른 한 집은 지역에서 꽤 알려진 건설업자의 집이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에게는 2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청년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작은 집을 꾸리는 것. 그 청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무렵 동네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설업자의 딸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22살의 여자. 매일 저녁 철물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어느새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딸을 철물점 아들한테 시집 보낼 순 없어. 너희 집안이 뭐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고 남는 시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작은 목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만큼 모았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따님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웃기지 마. 우리 딸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는 무릎까지 꿇었지만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둘은 몰래 동네 뒷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세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잔인했습니다. 2달 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족 전체가 서울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안에 떠나야 하는 급작스러운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기다릴게요. 꼭 다시 만나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새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철저히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편지는 모두 반송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 동안 강남 일대를 헤매고 다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자괴감.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가게 일에도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잊어라.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고 가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동네에서 소개받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고 1년 뒤 저를 낳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가게도 다시 안정을 찾았고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 아직도 잊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는 아니지만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나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확장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새 동네는 예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네가 왜 여기에? 저는 무슨 대화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떠난 후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의 눈물을 본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아버지는 갑자기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며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났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언젠가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나가셨고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 흘렀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비밀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에 나가신 후 어머니는 친척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우셨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하게 돌아오셨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를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까지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옷장 맨 위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열자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중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나가신 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자가 무엇인지,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장 위로 올라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노랗게 바랜 편지지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네요. 아버지가 우리를 강남으로 이사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에 떠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당신을 철물점 아들이라고 무시하셨어요. 제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기다릴게요.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나갔습니다. 모두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강남으로 이사간 후에도 몰래 보낸 편지들이 몇 통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녀의 친구입니다. 그녀가 부탁해서 이 편지를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어서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도 편지도 모두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여자를 잊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그리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여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철물점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잘 계시나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잘 계세요. 근데 누구시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급하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누구시냐고요? 저는 뒤쫓아가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택시를 타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봉투를 아버지께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을 떠난 후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당신을 닮은 딸이었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더 용감했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들을 보니 젊은 시절의 그 여자와 한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점점 자라나 예쁜 여자아이가 되었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오늘 저를 만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 이걸 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 만약 아버지가 이걸 보신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고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아버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을. 아버지는 한참 동안 울다가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네, 아버지. 아버지는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혼자 밤을 새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일주일 후 집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전화를 끊으신 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또 다투셨습니다. 그 여자 또 만났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요. 만났냐고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을 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가게에 나가시고 늦게 돌아오시고 술을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저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혼자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행복할 수 없는지, 왜 아버지는 과거를 잊지 못하는지, 왜 어머니는 떠나야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습니다. 30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도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평생 그리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이제 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집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 몇 달 전 저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계신가요? 아니요, 가게에 나가셨어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여자를 집 안으로 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하지만 여자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사시는 곳이구나. 저는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여자는 물을 마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컸네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여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자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셨어요. 저희 엄마랑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참았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왜요? 왜 이제 와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망가뜨린다고요? 네, 아빠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신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만나서 뭐 하시게요? 아빠는 이미 가정이 있어요. 저라는 아들도 있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제 맘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요? 저는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여자는 일어나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저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자도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30년이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념했죠. 저도 당신이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제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는데요?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보다 먼저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결혼이 먼저예요. 아빠는 우리 엄마와 결혼했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라. 진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들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여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평생 혼자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늦었다고요? 네,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변했어요.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가장이에요. 당신이 사랑했던 그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여자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딸 사진이에요. 당신을 닮았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여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정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었어. 아주 많이.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랑이야. 첫사랑과 가족에는 다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잖아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중에 사랑을 해보면 알 거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응, 잘 지내니?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빠랑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려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 와요. 아빠도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탓하지 마. 아빠도 힘들어. 다만 우리 가족이 인연이 아니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에 낯선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버지와 그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리 와봐.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님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라니 설마 이혼 변호사인가? 남자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원하신대. 그래서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부모님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엄마 아빠는 헤어지면 안 돼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좋은 아빠가 못 돼서. 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 여자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대신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엄마랑 이혼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는 게 어떨까요? 부모님과 상담이 필요해서요. 저는 집을 나와 동네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그 여자. 저는 그 여자가 너무 미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변호사는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니까. 아빠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를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슬픈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이제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친정에 계셨고 아버지는 매일 가게와 집을 오가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의 첫사랑은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두고 간 딸 사진이 담긴 봉투. 아버지는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아버지를 닮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크고 맑은 눈, 환한 미소.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대학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 졸업. 2020년. 저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 아버지의 딸이었다면 제 이복 누나가 되는 건가?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봤던 인턴 선생님. 그 선생님과 이 사진 속 여자가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전에 왔던 그 병원, 동네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원무과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인턴 선생님 중에 혹시 성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진료받았는데.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느 과였는데요? 내과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과 인턴 선생님들 명단이 여기 있는데 성함을 모르시면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여자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키 크고 머리 긴 선생님? 네, 맞아요. 그 선생님 이제 여기 안 계세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는데요? 강남의 대학병원이요. 거기서 레지던트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남. 그 여자의 가족이 이사 간 곳. 혹시 그 선생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명찰에 적혀 있던 거 봤을 텐데요. 저는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제가 진료를 받을 때 선생님의 명찰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박지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지은 선생님.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박지은. 그 여자의 딸 이름.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박지은을 검색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졸업생 명단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학 신문 기사에서 그녀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인터뷰한 기사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봉투 속 사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녀가 우리 동네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강남으로 옮겼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습니다. 왜였을까? 왜 그녀는 이 동네에 왔던 걸까? 혹시 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가 일하는 강남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 속에서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뵙고 싶어서요. 환자가 아니시면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 아파요. 진료받고 싶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배가 아파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내과로 안내했고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선생님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간단한 진찰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성 복통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우리 동네 병원에서 일하신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몇 달 전까지 인턴으로 있었어요. 왜요? 저도 거기서 진료받은 적 있어서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기억은 안 나지만 반가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도 그 동네 출신이세요?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그 동네에서 철물점을 하셨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아실까 해서요.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철물점을? 네.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아들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선생님은 진료실을 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대신 제가 당신과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의 근무가 끝난 후 우리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야기. 저도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선생님 어머니 이야기.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죠. 이루어지지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우리 동네 병원에서 일하셨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하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아니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셨다고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철물점 앞을 지나갔어요. 당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도 봤어요. 저요? 네. 당신이 가끔 가게에 들러서 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질투했어요. 당신이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까요. 무엇을요? 아버지의 사랑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다른 남자를 그리워하며 사셨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으니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최근에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세요. 지금도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과거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분들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데요? 저는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왜 그분들이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다시 만나는 것이 행복인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분들이 헤어진 진짜 이유. 진짜 이유요? 네.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가 단순히 가난해서 반대한 게 아니었대요. 그럼요? 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한테 빚이 있었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요? 네. 사업 초기에 당신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대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대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성공한 후 그 빚을 갚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이미 당신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대요. 저는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셨대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딸이 불행해졌다고 자책하셨대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나요? 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부모님 이혼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당신 아버지 만나게 해드릴까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혹시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나 일기 같은 거 없나요?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일주일 후 박지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유품을 보여주시겠대요.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저는 주말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선생님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큰 정원이 딸린 2층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선생님이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오늘 제 아버지의 유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당신 할아버지와의 일들이 적힌 일기장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래된 가죽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해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면서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4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4월 3일. 사업이 어렵다.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가 날 것 같다. 친구 철물점 주인에게 부탁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다. 정말 고마운 친구다. 1994년 7월 15일.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친구에게 빌린 돈 덕분이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 딸이 이상하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다.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 1994년 9월 20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딸이 철물점 주인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 집에 빚을 지고 있는데 딸이 그 집 아들과 사귀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빚 때문에 딸을 보낸다고 할 것이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1994년 10월 5일. 딸과 크게 싸웠다.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다. 하지만 딸은 울면서 거부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우리가 그 집에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나. 1994년 11월 1일. 결정했다. 강남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고 딸을 그 남자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 빚은 나중에 갚겠다. 지금은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저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3월 10일. 강남으로 이사 온 지 넉 달이 지났다. 딸은 여전히 우울해한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딸을 위한 일이다. 1995년 6월 20일. 딸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했다. 대기업 부장의 아들이다. 안정적이고 좋은 집안이다. 딸은 거부했지만 계속 설득하고 있다. 1996년 2월 14일. 딸이 결혼을 승낙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것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1997년 5월 1일. 딸이 결혼했다. 결혼식 내내 울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격해서 운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안다. 딸이 슬퍼서 울고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2000년 8월 15일. 손녀가 태어났다. 예쁜 아이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프다. 사위는 좋은 사람이다. 딸을 사랑한다. 하지만 딸은 행복하지 않다. 다 내 잘못이다. 2005년 12월 31일. 사업이 크게 성공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다. 철물점 주인을 찾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늦었다. 빚을 갚을 기회도 사과할 기회도 놓쳤다. 2010년 3월 20일.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 딸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해방된 것처럼 보였다. 이제 딸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2015년 6월 10일. 건강이 안 좋다.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하지만 말하지 못하겠다. 너무 부끄럽다. 2015년 7월 5일.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딸아, 미안하다. 내 행복을 빼앗은 것은 아버지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의 진짜 사랑을 막았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내 딸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도 선생님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자존심 때문이었군요.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일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용서를 빌라고. 그래서 다시 우리 아버지를 찾으신 거군요. 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모든 게 변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 일기를 우리 아버지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면 뭐해요. 그분도 이미 가정이 있고 삶이 있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적어도 아버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죄책감이요? 네.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자신이 무능해서 가난해서 당신을 잃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잖아요. 당신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걸 빌려가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하지만 그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보여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일기를 아버지께 보여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 만약 아버지가 이걸 보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더 슬퍼하실까? 아니면 해방감을 느끼실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기로.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응.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아버지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분 아버지의 일기예요. 30년 전 일들이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걸? 그분 딸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진실을 아셔야 해요. 아버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놀람, 분노, 슬픔, 그리고 허탈함. 일기를 다 읽은 후 아버지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구나. 빚 때문이었구나. 네. 나는 평생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난해서 그녀를 잃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자존심과 딸의 행복 사이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해해.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면 안 돼. 엄마는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어봐야지. 정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과거에 살았어. 이제는 현재를 살아야지.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네가 진실을 찾아줘서. 아버지도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 나야.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만나주기로 하셨습니다. 이틀 후 부모님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여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 앉아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일기장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것 좀 읽어봐줘.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 어머니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일, 그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까지. 어머니는 일기를 다 읽은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제대로. 이번에는 당신만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줘.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야.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다시 믿기까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함께든 따로든.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박지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선생님, 어머니는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놓아주기로 하셨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사랑을. 정말요? 네. 어머니 말씀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요. 타이밍도 중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요. 저는 선생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고 아버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먼 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셨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 의과대학 학생의 연합 행사에서였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 이제는 레지던트 4년차가 된 그녀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행이네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정말요? 네.
과거를 놓아준 후로 오히려 더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과거로 연결된 인연이었지만 점점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딸이라고? 네, 아버지.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인연이구나. 어머니도 놀라셨지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면 돼. 박지은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결국 축복해 주셨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30년 전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너희가 이루는 거네. 그렇게 우리는 3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30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한 달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영상을 보냅니다. 이것은 30년 전 당신 아버지와 제가 함께 찍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헤어지기 전날 우리는 뒷산에서 만났습니다. 친구가 몰래 캠코더로 우리를 찍어줬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3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드리는 축복입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네 사진관에서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USB로 변환된 영상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녀가 있었습니다. 뒷산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나도 그래.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약속하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꼭 행복하게 살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해요. 영상은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영상을 봤습니다. 이것이 30년 전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결혼식에서 보여드리기로. 하지만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깜짝 선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박지은과 상의했습니다. 이 영상 결혼식 때 틀면 어떨까?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 당일 영상을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장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이셨고 그녀의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턱수염에 누런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당신 아버지와 그분의 마지막 만남을 촬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그때 캠코더로. 네, 맞습니다. 왜 이제 오신 거죠? 남자는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영상입니다. 그날의 전체 버전이죠. 전체 버전이요? 네. 당신이 받은 영상은 편집된 버전이고 이건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그날 두 분이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지금 주시는 거죠?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저 촬영만 했을 뿐이죠. 평생 그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당신 아버지께 보여드리세요. 결혼식 전에. 그리고 남자는 제 손목을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놓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USB를 바라봤습니다. 테이프 위에 삐뚤한 글씨로 적힌 세 글자가 보였습니다. 미리 보세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을까? 왜 남자는 결혼식 전에 꼭 보라고 했을까? 저는 급하게 스태프를 불렀습니다. 이 USB 영상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스태프가 USB를 받아들고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제가 이미 본 장면과 똑같았습니다. 뒷산 벤치 두 사람. 하지만 제가 본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그녀가 일어나서 걸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잠깐만요. 당신께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도 화면 속에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요. 2달 됐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내 아버지한테 말해야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가 아시면 더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혼자 낳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안 돼. 그건 내 아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그녀는 아버지의 입을 막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그녀도 같이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이 아이를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가 다 자라면 진실을 말해줄게요. 나도 약속할게. 언젠가 꼭 찾아갈게.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박지은이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는 남매였던 거야. 저는 USB를 움켜쥐고 대기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태프가 실수로 모니터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메인 스크린으로? 다음 순간 식장 대형 스크린에 USB 영상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이 영상이 여기에? 박지은은 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스크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쥔 채 외쳤습니다. 기술팀. 영상 끄세요. 당장 끄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음성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요. 식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박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1달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걸.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아버지는 박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서 있는 신부입니다. 식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 오늘 처음 알았어. 어머니는 박지은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진실을 숨겼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당신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당신 딸도 우리 아들도. 박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지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저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때 한 하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근데 혈연관계 확인은 하셨나요? 모두가 그 하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식은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박지은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은과 저는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친남매로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헤어져야겠죠. 법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결과 나왔다. 어떻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니래.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확실하대.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니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 너희는 결혼할 수 있어. 저는 즉시 박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결과 나왔어. 알아요. 방금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우리 친남매가 아니래. 그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은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우리가 헤어진 직후 아버지의 강요로 선을 받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알게 됐죠. 그럼 왜 내 아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시기가 비슷했고 제 마음속에는 당신만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신 아이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아이들은 결혼할 수 있겠네요. 박지은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행복해라. 네, 아버지.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앞만 보고 살아가라. 네, 명심할게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박지은의 어머니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잘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이루지 못한 인연을 너희가 이루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지은과 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러게요. 한때는 남매가 될 뻔했잖아요.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우리 부모님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네,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도 오해와 눈물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부모님의 상처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용기 있게 사랑하라고. 결혼식장에서 틀어진 그 USB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마음을 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